자, 여러분 먼저 강의가 좀 빡빡했죠? 내용이 좀 많았는데 괜찮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정어린 그 반응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 2부 강의는 제가 준비해 온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하건 글을 쓰건 무엇을 빼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 글과 강의가 알차지지 무엇을 집어 넣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5의 법칙,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1.5배 정도를 준비를 해온다. 그때 봐가지고 이제 분위기 봐서 필요한 걸 이렇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게 그게 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부 강의에서는 우리가 인간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다 못하면 우리가 진시황의 역사, 진제국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다음으로 미뤄지더라도 오늘은 좀 두 인간의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시황과 관련 지어서 그 전에 아까 이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반진영량이 결집했다고 했죠. 그 반진영량을 결집하는 주동 세력은 농민이에요. 직접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절실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절실한 건 누굽니까? 이익과 특권을 뺏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국의 구세력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절실한 사람들은 명분을 잃은 사람들. 다시 말해 지식인들입니다. 진시황 앞에서는 맥을 못 추거든요. 괜히 거기서 선량한 채 문자 쓰다가 당하니까. 근데 이렇게 반진영량을 결집하게 하는 데에는 사실은 그 테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항일, 유격 무장투쟁, 어쨌든 작은 인원이지만 열몇 명으로 사단을 구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정규 군대처럼 했지만 김일성 등을 비롯한 무장 유격대의 그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 그쪽에서 지나치게 이 정규 항쟁만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테러 투쟁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현대에는 이렇게 시스템화된 제도에서는 장군 하나를 죽이면 후속 장군이 나오지만 데모크라시아에서 대통령 하나를 죽이면 후임 대통령이 나오지만 큰 지도자, 역사를 좌지우지할 만한 지도자를 거세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의외성, 돌발성이 충만해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리고 그 역사에서의 의외성과 돌발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은 도둑같이 찾아오니까 돌발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을 죽이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는 장량이에요. 장량. 장량 들어보셨습니까? 장량하면 조선에서 누가 떠오르냐면 정도전이 떠오를 겁니다. 정도전이 한고조를 만든 건 장량이야 해가지고 자기가 태조 이성계의 장량력 그만큼 한나라를 만드는데 위대한 업적을 세운 장량인데 그 장량이 진시황 시절에는 진시황을 죽이려는 테러 작업을 했던 이 레지스탕스였었어요.
그래서 이 자객들을 고용해 가지고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얼굴도 성형 수술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얼굴도 바꿔가지고 아주 외지에 가서 숨어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한고조 유방과 만나가지고 한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이 장량입니다. 그러한 장량도 진시황을 죽이려 했고 진시황을 죽이려 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 자객열전이 나오잖아요. 그 자객열전에서 최고의 자객으로 치는 누굽니까? 형가죠, 형가. 형가. 형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조구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가는 그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에서 중국 최고의 자객이라고 거론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형가는 진시황을 암살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가를 최고의 자객이라고 친 이유가 이 사람의 그 일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담하고 치밀하고 의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형가의 진시황 암살 이 기도 사건으로 인해서 반진 영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가가 진시황을 죽이려 한 시점은 통일 이전의 시점입니다. 통일하기 이전이에요. 통일하기 이전에 그 6국 중에서 가장 이 동북 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죠? 연나라라고 했잖아요. 연나라. 네, 연나라. 연나라에게 계속 이제 항복하라고 이 압력을 넣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시황의 함양궁에 여러분들 함양이라는 곳은 우리가 내일 모레 가는 시안하고 겹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수도가 시안이라고 말해도 뭐 괜찮아요. 겹치니까 이렇게 그 함양궁에 연에서 사신이 옵니다. 사신. 2명의 사신이 와요. 2명의 사신이 오는데 그 중에 정사가 바로 형가고 그 다음에 부사가 진무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신을 진시황이 최고의 예우로 맞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항복하러 온다니까 기분 좀 좋았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예우로 맞아들일 일은 없고 하여튼 어쨌든 그 최고의 예우는 뭐냐면 구빈례라는 게 있어요. 구빈례. 9명의 수행원을 사신 주위에 이렇게 포괄시켜가지고 영접하는 겁니다. 구빈례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이 연애 사신을 그토록 극진한 예우로 맞아들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가져오는 선물에 있었던 겁니다. 선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트는 우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현찰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 2가지를 가져와요. 하나는 사람의 목입니다. 또 하나는 지도예요. 이 목은 번어기라는 사람의 목인데
진나라를 배신한 장수입니다. 조나라 공격에 실패해가지고 군법에 의해 해부되니까 이 번호기가 탈출을 해가지고 연해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던. 그러니까 진시황이 극도로 증오하는 것을 알고 연나라에서 이 번호기의 목을 일단 배서 상자에 넣었어요.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도는 진시황이 그토록 탐냈던 연나라의 노른자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독항의 지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시대의 지도의 중요성은 지금 지도의 중요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지금도 지도는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는 훨씬 더 귀하고 중요했죠. 그러니까 지도까지 갖다 바치는 것은 항복을 하면서 아예 통째로 내주고 그 다음에 전혀 반항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개를 요구했던 게 형가예요. 내가 진시황을 죽일 테니까 이 두 개를 달라. 그래야지 진시황이 좋아가지고 나를 가까이서 접견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게 사람 목이니까 형가가 이 목을 탁 들고 그다음에 진무양이 이제 지도를 두루마리 지도를 딱 들고 이제 함양궁에 이렇게 입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좋아가지고 막 그 진나라 신하들이 이제 신료들이 다 이 대궐 이렇게 대열에 있는데 그 당시에 국법에 의해서 그 대궐에서 입궐 시에는 누구도 이 무기를 소지할 수가 없어요. 다 비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거 둘이 이제 구빈예를 받으면서 이 진시황 쪽으로 이 목하고 지도를 들고 둘이 가는데 갑자기 얘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진시황을 죽이러 왔거든요. 얘가 좀 이게 좀 훈련이 안 된 테러범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 형가가 자기의 아주 좋은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먼 데 있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오라고 했는데 도착을 안 하니까 그 연나라 조정 측에서 얘도 훌륭하니까 얘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형가가 좀 못 믿으면서도 역수의 물이 차기도 차구나. 사나이 대장부 한 번 나서면 돌아오지 않으리. 뭐 이런 시를 남기고 얘를 데리고 와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얘가 더 약골인 거야.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저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형가가 막 너털어서 웃으면서 폐하 저놈은 저 시골 북방 사는 저 오랑캐 촌놈이라서 이 황제의 이 위압에 눌려가지고 좀 떨고 있는 거니까 뭐 좀 괴념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도 진시황은 이제 딱 눈치를 챘죠.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원래 얘는 지도를 바치고 얘는 목을 바치기로 돼 있는데 여기 형가는 목, 진무양은 지도. 갑자기 이 진시황이 그런 의뢰는 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교하게 시간대별로 실시간별로. 근데 진시황이 싹 바꿔버려요. 그 지도를 네가 가져와서 날 보여다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질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지도를 이 진무양이 바쳐야지. 그 지도의 맨 마지막 두루마기 속에는 검이 숨겨져 있었는데 보검이 아주 최고의 이 명품 이 비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의 비수고 거기에는 이 맹독이 묻혀져 있어요. 조금만 흡입하면
그냥 목구멍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리는 맹독. 근데 갑자기 이 지도 담당은 얘인데 형가한테 이걸 맡기니까 형가가 와가지고 이제 지도를 쫙 내려요. 내리는 순간에 마지막에 지도가 내려지는 순간에 비수가 번쩍거리니까 이제 진시황이 탁 자세를 취했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형가가 진시황의 옷소매를 탁 잡고 찌르는데 이 옷깃만 스쳤어요. 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상당히 이렇게 체력도 좋고 운동신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피했는데도 옆에 그 대신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대신들이 뭐 용감하게 나섭니까? 맨날 그냥 멀리서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해결되면 제일 좋아해. 또 아무것도 안 했던 놈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뭐 어떤 작전하는데 막 그거 반대하고 뭐 이랬던 놈들이 막 성공하면 막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신들이 하고 있는데 진시황만 유일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장검입니다. 장검 말 그대로 장검의 길이가 162cm예요. 그러니까 이 장검이 내 키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 뭐 거의 같다고 봐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칼 가지고 쫓아오니까 이 장검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던 신하들이 이 장검을 등 뒤로 돌리십시오 막 고치를 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제 이걸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 형가의 왼쪽 다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형가가 물러나면서 비수를 그냥 던져요. 그냥. 그러니까 막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해가지고 막 더 쨍그랑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시황이 8차례를 형가를 찌릅니다. 장검으로. 그러니까 이 형가가 칼에 찔려가지고 이 가랑이를 쫙 벌리고 누워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끝까지 제정신으로 취하는 겁니다. 가랭이 벌리고 딱 진시황 앞에 눕는 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먹어라 그런 자세예요. 상대를 가장 모욕할 때 쓰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 것은 너를 사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죽인 거다. 그냥 처음부터 내가 죽이려고 했으면 죽일 수가 있었는데 너를 사로잡아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온 천하 앞에서 네가 강탈한 땅들을 되돌려주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못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얘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통소식이 없을 거지. 예. 근데 이렇게 진시황이 기선을 이렇게 잡고 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이 한 명의 그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무저예요. 하무저. 하무저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다들 뭐 대신들이 하고 있는데 막 이 형가가 비수를 가지고 맹추격을 하고 있고 막 진시황은 막 장검하면서 도망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하무저가 진시황을 위해서 가져온 약이 있습니다. 약. 이 약봉지를 그냥 막 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밥숟가락에 뭐가 이렇게 날라오니까 순간적으로 형가가 당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칼을 꼽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무저가 어쨌든 이 노인네 하무저가 어이가 약봉지를 던지는 바람에 이 진시황이 수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시황이 다들 달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형가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진시황 그 암살 사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미수로 끝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논공 행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의 공로자는 누구예요? 하무조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하무조에게 금 200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 200일은 지금 계산으로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돈 중에 20만 원 잡으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80억 원어치 정도의 금을 이 진나라는 어쨌든 중국이 가장 오래된 그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정말 이 스케일 면에서는 다른 어떤 문명하고 비교가 안 돼요. 80억 원어치 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진시황이 후궁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후궁 10,000명 했었습니다. 10,000명. 그 10,000명을 270개 궁전에다가 분산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시황릉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가보겠지만 그 진시황릉 얘기도 하자면 무한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아주 이렇게 막 세세하게 이 그 사건 현장을 전했잖아요. 이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픽션화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대궐 내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세세하게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죠. 그런데 이 하무저의 친구 중에 공손계양이라고 있습니다. 공손계양이라고 있는데 이 공손계양의 친구가 또 누구냐면 사마담이에요. 근데 이 사마담이 누구냐면 사마천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사마담이 쓰다가 못 쓴 것을 사마천이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 암살 사건의 이야기는 사마담이 썼을지도 모르고 사마천이 썼다 하더라도 사마담이 공손계양한테 들은 것을 잘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건넜을 뿐이지 이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목격담을 육성으로 들은 최고의 1차 사료입니다. 우리가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을 지금까지 한 마오의 평전이 한 400여 종 정도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400여 종에 이르는 석학들의 책들을 다 제쳐놓고 그 두꺼운 책들을 다 제쳐놓고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을 최고로 치는 것은 에드가 스노가 마오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감나게 전하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그 이 암살 사건 얘기를 하면서 그 이 형가의 아주 그 의연함 이것도 그리고 반진영량의 결집 이것도 높이 사야 되겠지만 역사 기술의 어떠한 그 양태 같은 것을 또 얘기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기는 이 사마천의 사기에 의해서 최고의 자객으로 그 인식되어 온 형가. 이 형가도 우리나라 안중근에 비하면 자기들이 안중근보다 형가가 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안중근은 성공을 했잖아요.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다롄 바로 아래가 중국 어디죠? 리순이죠. 리순 여순. 그 여순 감옥 알죠? 그 여순 감옥에 가면 그 안중근 간이 기념관이 있어요. 안중근 간이 기념관은 하얼빈에도 있습니다. 이 동북에서 아주 극과 극인데 그 여순 기념관에 가면 그 안중근 기념관에 그 아주 제1의협이라는 이 휘호가 있습니다. 아주 제1의협. 아주 제1의협. 그러니까 아시아 제1의 의로운 협객이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안중근 의사를 협객이라고 하다니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바보 같은 말씀이 하는 거예요. 협객은 협객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의자까지 붙여줬잖아요. 의로운 협객. 이희호는 이 중국인 학자 장병린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아주 제1의 협객이라고 말해오던 현가를 제치고 안중근을 올려놓은 거라 그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순서가 밀려가지고 순위가 밀려가지고 현가는 아주 제2의 협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안중근은 현가보다도 더 의연하고 더 정확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저 연기에서 그 용정 가다 보면 이렇게 골짜기 산 끊어진 길이 있는데 거기서 안중근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이 사수 중에 사수. 그리고 안중근은 아주 막 복장도 엄청나게 멋쟁이 아닙니까? 막 장화 같은 거 막 신고 그 더운 날에도 막 장화 신고 어려서부터 그 활쏘기 막 이런 거 연습하고 게다가 한문 공부도 또 했잖아요. 한문 공부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중근은 그래가지고 막 백마를 한번 타고 이렇게 어디 갔다가 그 집에 뭐 누구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그 집에 젊은 이모가 있고 그러면 막 그 집에 있었던 젊은 이모가 막 안중근 때문에 막 2,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안중근은 얼마나 치밀하게 정확하게 저격을 했잖아요. 그 하얼빈역 가면 그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러시아 재무상 무슨 로마네프인가 무슨 코프인가 만나러 오는데 그 얼마나 경비병들이 삼엄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완전히 그 구경하는 일본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싹싹싹 이동하다가 결정적인 때를 잡아가지고 빵빵 몇 방을 쏘고 확인 사격까지 하잖아요. 확인 사격까지 하고 나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무엇보다도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인만 죽였지 옆에 있는 러시아 사람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딱 손 내밀고 수갑 채우고 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보였던 그 의로운 행동들은 그 일본인 간수가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안중근을 이렇게 평생 존경하는 인물로 되잖아요. 따라서 이 아주 제1협객은 안중근님이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진시황을 죽이려 했던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아시아 전체의 지배자급이었어요. 세 번째 차기 총리로 거의 내정돼 있었던 사람이고 조선 통감을 지내고 모든 일을 자기가 해놓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대륙으로 진출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이야말로 아주 제1협객이고 바로 진시황을 죽이려 했던 현가는 제2의 협객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이사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참 그 이사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가 천하의 문장가예요. 그 이사가 쓴 2개의 명문이 지금도 중국 역사에서는 수천 년 동안 회자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명문이 간축객서라는 명문인데 외국에서 온 그 학자들 유색객들을 추방하려고 하니까 진시황이 그것의 부당성을 상소한 글이 간축객서인데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젊어서 그런 걸 좀 공부하고 그래야지 유시민의 무슨 항소 이유 썼다 하나 가지고 공부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졸려해지는 거예요. 간축객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고 이야기를 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이사가 죽음에 임했을 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올린 구명 상주문이 있어요. 반어법을 쓴. 자,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문제의 인물 지록
지록이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죠. 지록이마의 주인공 누구죠? 조고입니다. 조고인데 요즘 그 문제적 인물 조국은 성이 달라요. 이 조국은 성이 이거 이 조자예요. 조조할 때 조자고 이건 조자룡할 때 조자입니다. 자, 먼저 지록이마는 우리가 이제 뭐 국어 시간에 배웠건 또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건 그 이런 간신이 있었는데 이놈이 황당하게 대궐에다가 사슴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황제 앞에 이때 황제가 누굽니까? 이때 황제가 진시황의 2세 진시황의 2세 호해 호해인데 이 나중에 이제 이 호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사기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진제국의 몰락기 편에서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듬성듬성 미리 조금씩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처음 새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소화가 안 되니까 제가 조금씩 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황제가 호해인데 얘는 이제 3년 만에 끝나요. 근데 이 호해와 조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화가 지록이마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록이마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사슴 녹자 아닙니까?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 근데 황당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 무슨 옛날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역사를 할 때는 무조건 황당해도 그 사람들 황당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황당하게 느끼는 우리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서는 뭐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지 사슴이냐?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네 말입니다.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졸렬한 사람들이라는 인식밖에는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 사슴은 그냥 사슴이 아니라 말과 비슷하게 생긴 사슴입니다. 일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슴 갖다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데려다가 토끼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리고 일단 그거고 여기에는 이 고도의 이 조고의 이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게 말이냐 사슴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황제한테 사슴을 갖고 가가지고 폐하 이것은 말입니다 하고 이제 조고가 선언을 해요. 조고가 선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이 당혹스러웠겠죠. 이럴 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했는데 이때 한 갈래는 어떻게 갈라지냐? 네, 말이 맞습니다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슴인데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조고가 말이라고 하니까 그건 말입니다 하는 놈은 나쁜 놈이죠. 이것보다 더 나쁜 놈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놈이에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로 나눠져요. 그때 이 조고는 이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실을 이 알아보려는 목적은 제2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그 자리에서 이 호해를 불안하게 만들고 병자로 만들어 놓으려는 술책입니다. 이게 가뜩이나 이 호해는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 진시황의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은닉해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조고와 합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막
엄청나게 죽여요. 그 30여 명이 이런 형제자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충신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죽일수록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해고 있으니까 이 조구가 지가 좀 황제가 돼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얘를 좀 또라이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 불안 심리에 시달리고 있었던 호해가 이때 나이가 21, 22살 애송이에요. 얘가 20살부터 23살까지 황제했으니까 불안 심리 신경쇠약이 걸려있는 호해한테 폐하 이것은 말입니다 하고 눈을 부라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신하들도 말이 맞사옵니다 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병이 걸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러냐?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놓고 병 치료를 위해서 이 황제를 별궁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별궁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특공대를 위장해서 보내가지고 이 황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보통 머리가 잘 굴러가는 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얘가 환관이기도 하지만 문자 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록이마의 뜻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하나의 이 황권을 탈취하는데 한 지도자를 이 병자로 만들어 버려 놓고 격리시키려는 술책이었다. 동시에 자기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고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를 식별해서 숙청하고 제거하려는 이 고도의 양수 겸장의 이 술책이 지록이마였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죠. 진시황이나 그 진나라 얘기는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내서 이어가기라고 오늘은 우리가 내일 모레 장도에 오를 그 마신사답사 모임이 예정돼 있어서 좀 아쉬운 대로 이걸로 끝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